마이보험 체크라고 몇 번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험하면 사람들이 아유 너무 뭐랄까 성가시게 막 이런 네. 선입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이보험 체크를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깨시민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분이고요.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로서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등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저는 한 60만 원 나가던데.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 말린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런 사람 아직 못 봤는데 아마 여기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저는 저조한 처음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저는 알아요. 보험을 단연간 많이 들어본 사람. 그랬어요? 네. 네. 왜냐하면 상담 후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발음을 잘하세요. 리모델링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check.com, 전화는 1800-7917.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check.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이런 거 좋아해. 드디어 먹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견과류인데요. 견과류는 먹으면서 해도 돼요? 드세요. 네. 제가 근데 너무 소리만 안 나게 조심스럽게. 소리 안 나게 어떻게 먹어요? 왜냐면 마이크가 물려. 제가 이거를 먹어봤는데 네. 오늘 광고하기 전에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희경과, 여기 보이시죠? 연희경과 정성 가득 맛있게 100% 수작업으로 로스팅한 연희경과를 소개합니다. 소량씩 직접 로스팅해서 포장하는 견과류 업체입니다.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인 견과류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세계 최고 품질의 원료를 선별하여 직접 원적외선으로 구워냈다고 합니다. 원적외선으로 로스팅하는 이유는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합성 보존료, 합성 착향료, 합성 착색료 등 인공 감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품질 좋은 견과 고유의 맛을 살리는데 집중합니다.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씩 포장이 돼 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마카다미아? 예. 대량 생산하는 공장 견과류와는 다르게 연희 견과는 100% 수작업으로 로스팅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직접 확인하면서 굽기 때문에 공장식 완성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희 견과 홈페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실속 있는 선물 세트도 많은데요.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크라프트 선물 박스만 사용합니다. 제가 이거 받아봤어요. 나 생일날인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네. 박스 이 박스? 친환경 소재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개별 포장에 담은 하루 견과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아마 이걸 겁니다. 하루에 이거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이거 하나. 그 모자랄 것 밖에 같은데? 견과와 시리얼 박스를 믹스한 시리얼바 선물 세트 등도 있습니다. 연희 견과라는 이름은 서울 연희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7년째 영업 중입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 연희 견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수제 제작이기 때문에 주문이 몰릴 경우 배송이 하루 이틀 지체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맛있어요.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연희 견과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연희 견과, 전화 주문은 010-7400-317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연희 견과, 전화 주문은 010-7400-3177
그거 하시냐고 하나도 못 먹었죠? 아니, 아, 저는 정말 집에서 맛있네요. 먹어봤어. 아, 이거 맛있어. 먹어보셨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두 개는 이 먹어야 먹는 되겠네. 것은 저는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제가 먹어봤더니 맛있어. 그리고 견과는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적정량을 하루 이렇게 하나씩 네. 직장인들 제가 이제 가방에 하나씩 싸갖고 아, 다녀요. 지난번에 요즘에. 가방 싸갖고 와서 준 게 이거였어요? 이거요. 그래서 네. 괜찮더라고. 아무튼 맛 괜찮습니다. 드실만 정말 할 겁니다. 맛있네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18번째 순서고요. 2부 당신이 짱! 이 코너의 주인공은 바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제가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몇 회예요? 그때가 한 3회? 3회인가?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3회였어요. 초창기였어요. 초창기였어요. 네. 그때 26만 찍고 예. 아무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 그 기록은 대표님이 오늘도 돌파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맨날 맨입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잖아. 이건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저기 요즘에 뭐 또 고발당했다면서요? 뭐 매일매일이지 뭐. 그리고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장님이 저를 제가 처음 뵀을 때 네. 그러셨거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일면 톱으로 나오고 사설까지 등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일이 대선 아닌데. 후보들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 독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그렇구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너무 키워주는데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저를? 예. 국정농단 비선실세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예. 제가 그래서 그거를 어저께 우리 점심시간에 어디 식당에 갔더니 우리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밥 먹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야 니네들 저기 내가 비선실세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아 비선실세가 아니고 니는 실선실세던데 그러면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호를 실실이라고 해야 되겠다. 실선실세 최강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 법무장관 관련해서 메시지 먼저 좀 냈다 페북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뭐 어떻게 얘기를 만들어 보려고 참 용을 쓰대요 진짜. 네. 애잔하더라고 정말 애잔. 제가 볼 때는 최강욱 띄우기 조선일보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예, 타겟 완전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차기는 최강욱이다. 자기는 최강욱이다. 유시민 이제 띄우기 하다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패하고 최강욱 띄우기로 그 전에 조국 띄우기 하다가 김어준이 낫지 않나? 김어준? 예. 김어준은 뭐 굳이 조선일보가 안 띄워도 다른 데서 띄워줄 때가 워낙 많아서 요즘에 또 어려운 일 겪으셔서 저 갔다 왔는데 아무튼 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딜 갔다 오셨는데? 그 모친상 거기 저도 갔다 왔어요. 갔다 네. 왔는데 낙검수 4인방이 다 상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그 모양새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네. 예. 그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 네. 꼬리 내린 거 네. 이유가 뭡니까? 실제 이유가. 자기가 들이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별로 호응을 못 얻었죠. 본인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까지 무리를 했던 이유는 그렇게 모아놓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우리가 총장을 지키자. 장관이 너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의문 같은 거라도 건의문 같은 거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무슨 취합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발표를 했잖아요. 실제로도 의견이 이렇게 서로 4분 5일 됐군요. 네, 일치가 안 됐고, 그러니까 상당수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예측할 만한 그 윤의 수하들, 측근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서서 막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죠.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회의록으로는 다 기록이 됐던 것 같고. 그거 살짝 법무장관한테 누가 살짝 전달 안 하나? 살짝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님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 그건 일이니까. 예. 누가 발언했는 것까지 딱 나오나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죠. 그러면 인사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인사에 영향을 미치겠네. 7월달 인사에. 아니 그렇겠죠. 음. 아니 인사권자가 장관님인데 그걸 당연히 파악하셨어야 될 일이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게 굳이 없더라도 과거에 그 무리한 수사에 관련했던 사람들이 네. 여전히 지금 검찰에 있잖아요. 네. 일부 이제 먼저 도망친 친구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책임을 져야죠. 이제 이렇게 다 드러난 마당에.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 내에서 힘이 빠진 거냐? 아니면 이번 한동훈 건, 채널 A 건은 적어도 윤석열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판단한 건가요? 자 보세요. 네. 검사장 회의가 윤석열 씨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모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분이 생각했던 건 그런 걸 거예요. 거기서 무슨 우리가 총장을 지키자 하면서 이제 장관한테 대드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밑에 검사들이 또 움직이면서 지들이 뭐 평검사 회의를 하네, 뭐 단위별로 모이네 이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사건이 하도 오랫동안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언론이 막 자꾸 이상한 프레임으로 씌우는 바람에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잊어버리시는데 맨 처음에 이게 시작됐을 때는 감찰부장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갖고 인권부로 넘기는 게 이때가 원조예요. 그렇죠. 나중에 한명수 총리 사건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죠. 네. 근데 감찰부장은 당시에 총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병가를 가서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다 자기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보고를 했어요. 감찰에 착수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가 남은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무리하게 뺏어가지고 인권부로 넘겼고 그렇죠. 인권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중앙지검에 넘겼고 네. 중앙지검이 그때 할 동안에 시간을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이동재나 한동훈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넘겼을 텐데 네. 의외로 채널A의 다른 기자들한테 네. 그 녹음이 다 나와버린 거지. 유 기자한테. 백 기자, 아, 유 백 기자. 기자, 예. 백승우. 네. 그게 다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사건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무리하게 개입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최측근과 관련된 사건이고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에 그때 글을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이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 대검 부장회의에 보고하고 부장회의에다가 위임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하고 그걸 또 공문으로 내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다가. 결국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맛이 간 다음부터 거지. 갑자기 이제 예. 태도가 돌변한 거지. 갑자기 부장회의 얘기도 다 무시해버리고 전문 수사자문단을 해야 된다. 부장회의도 못 믿는다. 과장들이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검찰 내부에서는 알죠. 예. 첫 번째. 두 번째, 검사장 건의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취한문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1항이 뭐냐면 전문수사자문단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전문수사자문단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 윤 총장이야. 틀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 내부에서도 틀렸다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거 말 무리하게 했냐. 그건 대검 부장들도 다 필요 없다, 틀렸다라고 한 거고 중앙지검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거는 검찰에서 의견 일치가 된 거예요. 아, 예. 한동훈, 윤석열만 그렇게 가려고 그랬었고 이거를 또 이동재가 처음에 해달라고 해서 시작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이동재가 그걸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누가 코치했겠지. 뻔히 코치할 사람이 뻔한 거지. 자, 그게 이제 완전히 뭉개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저기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임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자.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총장의 거취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퇴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 둘 셋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에서 결국 나오는 얘기가 특임 검사 얘기인데 장관님께서 뻔히 그 수가 보이니까 특임 검사는 지금 대안이 될 수 없고 철진한 얘기다. 먼저 딱 세기를 박아봤죠. 선을 그으셨잖아요. 예, 세기를 박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임 검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끌면서 이분이 쭉 했던 행동이 뭐 전직 총장을 만나네 어쩌고 돌아다니면서 물밑으로 지금 계속 작업을 했던 게 뭐냐면 특임 검사를 좀 받아달라. 어? 그러면서 그 특임 검사를 서울고검장 김영대 씨로 해달라. TK 출신 성골. 그렇죠, TK. 그거를 이제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그 박범계 의원이 약간 흔들렸잖아. 흔들리고 일종의 중재안처럼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걸 방송에 나가서 또 발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당원들이. 난리가 났지. 예. 그러니까 그런 저런 모든 것들을 보고 그 앞에 걸 또 보면은 특임검사 얘기가 나올 때 장관께서 하신 워딩 중에 시기가 아니다. 때를 놓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선을 그으실 때 문장을 보시면.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지휘권을 발동하기 전에 검찰에서 지휘권을 발동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지휘권을 발동하면 그 다음에는 총장이 옷을 벗느냐 식물로 남아서 유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지휘권을 발동하지 말아주십시오. 특임검사를 차라리 저희가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전에. 네. 그런데 그 특임검사를 그래서 법무부도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특임검사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윤 총장이 오버를 하고 실수한 게 뭐냐면 현재 수사팀을 빼고 수사팀을 재구성하겠다. 이걸 조건으로 단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입장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현 그 스타팅까지 포함해서 뭐 조금 넓혀서 한다고.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특임 검사라고 하고 이걸 빼는 걸로 갔다가 그러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계속 수사에 개입하고 공정성을 훼손하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권을 발동하시니까 그다음에 물밑으로 했던 게 특임 검사를 고검장으로 임명하고 넓혀서 하고 여기다가 이 수사팀도 넣어서 하자. 그러면 꼼수로 부린 꼼수죠. 거지. 딴 사람 끼워가지고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다라고 쳐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꾸른 건데 그러면은 애초에 특임 검사를 건의한 검사장들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전에 특임 검사 얘기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장관께서 지휘권을 발동하신 거고 그래서 그날 검사장 회의 하는 날 오전에 장관께서 그 선을 그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저도 아는데 그 사람들 몰랐겠어요? 자기들이 당사자인데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검사장들한테.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지들끼리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사장 회의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검사장들 모였을 때. 때 이걸 감안해서 논의하라는 방법을 찾아봐라. 논의하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장관님께서 선을 그은 게 언론으로 보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특임검사 얘기를 하는 모양이 됐잖아요. 그러면 막상 거기서 이제 특임검사 문제를 꺼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검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친구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뒤통수 맞은 건가? 아니 이제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이게 회의록은 다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그걸 미리 자기들이 알았으면 그 발언을 안 했을 텐데. 알았으면 걔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나 목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얘들이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야 자기 혼자 살겠다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를 또 이렇게 앞으로 밀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추정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법적으로 총장이 버팅기면서 장관의 지휘에 불복할 길이 아무것도 없었고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면 법적인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처벌받을 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그냥 꾸른 거거든요. 네. 실체를 보면. 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아닌 것처럼 하려고 이상한 논리 조작을 하지. 그게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낯설게 들으시는 그 형성적 효력이 발생했다. 그거 굉장히 멋있는 얘기더라고. 나중에 풀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었던 거를 만드는 게 형성적 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법을 통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형성을 새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미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순간 형성적 효력이 생겨서 이미 그때부터는 불복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아니 그럼 첫날 그렇게 그렇지. 얘기하던가. 그러니까 6일 동안 개기다가 그 개긴 게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이 혼자서 뻘짓한 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보도는 약간이라도 정신 들어박힌 언론이 있으면 이거 그동안에 뭔지 됐냐. 그렇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힘들게 했냐. 그리고 결국은 백기투항한 거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더 잘 아시겠지만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되니까 예. 그 물타경으로 생각을 한 게 실선실세가 국정농단 한 걸로 등장을 한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6일 천하 쿠데타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명백하게. 네. 근데 이번엔 추 장관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장관 임명 잘했구나. 저는 느낀 게 뭐였냐면 배짱이 있어야 하고 법리에 좀 밝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두 가지 요소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네. 딴 건 모르겠고 배짱, 법리에 밝다. 그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명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선 실세로서 작용해가지고 그 문자를 유출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 있는 수명자라는 단어. 이거를 검찰에 있는 친구들이 흘리고 그거를 뭐 진모 씨 그 소음 맨날 내는 사람 학사, 아니 석사 했던 게 그 예. 단어는 최강욱만 쓸 수 있는 단어다. 야, 그래서 최강욱이 이걸 조종하고 있다. 이 근거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게 검사들 입장에서는 낯선 용어일 수 있어요. 수명자라는 용어가. 수명자라는 말이. 왜냐하면 얘들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으로 상명하복을 철석같이 그냥 입고 한 몸으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군대 쓰는 용어 아니에요? 수명자? 안 쓰네? 아니 군대에서는 상급자, 하급자, 그렇게만 또는 상관, 상관이 그러니까 지휘관, 그다음에 부하, 부하. 이렇게 하고
법률 용어로는 당연히 명령자가 있으면 수명자가 있고 그건 한자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 수명자라는 말은 행정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행정법에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고 예전에 행정법 공부도 했고 행정재판도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워딩이 머리에 남아있는 분이고 얘들은 검찰에서 다 잊어버린 애들이야. 검찰 진짜 모르는 거야. 여기 행정 몰라요. 최강욱 대표 행정법 공부 안 해서 몰라. 그래서 수면자. 아니 나는 행정법에서 알지 이 사람아. 알아? 그래서 행정법에 나오는 네. 봐봐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려면 행정조직 안에서 의사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집행을 부하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명령을 결정권자가 발령하고 그 하급자들이 수명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거지. 그래서 수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법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지휘감독권자인 상급자인 장관이 총장한테 지시를 했으면 수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명자인 거예요. 근데 행정법에 나오는 그냥 기본적인 이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걔들은 모르는 영화. 우리는 안 쓰는 말이다. 그러면서 누가 밖에서 배우조는 했구나.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수명자라는 말을 그냥 인터넷에 치면은 1초도 안 돼서 나와. 수명자를 어디다 쓰나. 그게 내가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이거 무식의 소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뭐 박주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무슨 수명법관 뭐 이런 거는 아주 수시로 나오는 얘기고요. 아니 근데 기자들을 왜 이렇게 무시해요? 뭘? 기자들 뭐 인터뷰하면 그 막 이렇게 하잖아. 내가? 예, 대표님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렇지 않고 물어보죠. 그거는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 물어보는 거냐. 그러니까 더 얼굴 빨개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두 가지를 물어보지. 어디서 오신 누구냐? 갑자기 그 말이 무슨 그 기자들이 인터뷰 하려고 했던 숫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아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집요하게 인터뷰 하자고 그러던데. 야, 7월 인사가 원래는 이게 부정기적인 인사죠? 아니 7월 때. 7월이 정기 인사예요. 정기 인사예요? 검찰은 7월, 2월이 정기 인사. 아 그래요? 근데 원래는 2월이 많이 하고 대폭으로 하고 7월 달은 뭐 중폭이나 소폭으로 하는 게 관례 아니었나요?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 네. 검사장들이 되게 네. 그러니까 이제 7월은 왜 생긴 거냐면 네. 검찰총장 임기가 7월에 7월이니까. 끝나고 했으니까 끝나고 시작하니까 그때 일부 그때 한번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또 준비해서 2월 달 인사를 한 거고. 이번에 그 조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2월 인사보다 더 커지지는 않겠지만 네. 검사장이 기본적으로 좀 공석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당장 한동훈이가 나간 자리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검사장 인사 수요가 있고 검사장 인사가 이루어지면 육한이 비니까 네, 밑에 올라가는 올라가야 인사가 되고. 있어야 되고 또 차장, 부장. 또 1년 넘은 직구들도 다 바꿔야 되고. 근데 뭐 어쨌든 특수부가 좀 물 먹고 그동안 잘 나갔던 뭐 형사부, 공판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좀 우대하겠다. 네. 그런 흐름은 뭐 계속 갈 것 그건 같습니다. 장관님이 오랫동안 천명하신 일이고 예. 또 기존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까지 진행됐던 인사에서 일부 정리를 했는데 인사 원칙에 맞게 그 전에 사실상 그 특별 수사를 많이 해왔던 친구들이 독식했던 여러 네. 조직들을 꽃보지. 이제 골고루 안배를 했죠. 네. 그래서 뒷말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네. 다 안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1월 인사 때. 그렇죠. 1월 인사 이후에 뭐 아무 자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영하는 사람이 한 7, 80%가 되니까. 당연하죠. 네. 그동안 소외받았던 네, 분들이 네, 네. 약간 윤석열 측근이 일부 날라갔어도 군소리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있던 애들이 이번에 이제 준동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이 부장들도 다 제끼고 과장들 데리고 한다고 할 때 그 네. 과장이 딱 3명이거든. 아, 자기 측근이. 네, 거기 남아있던 3명 데리고 한 거예요. 그럼 뭐 추 장관이 알아서 잘 판단은 잘 하시겠죠. 네.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 장관이 다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뭐 개선해야 할 과제도 혹시 있나요? 어찌 보면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인내의 시간이 너무 길었죠. 아, 이분이 원래 이 뭐랄까요? 뭐랄까 이게 화를 누르긴 누르는데 한번 폭발하면 무서운 분이거든. 그렇죠. 이게 미동도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직진이잖아. 직진이죠. 그걸 몰랐지 검찰이. 그래서 나중에 뭐 후일담 비슷하게 검찰이 이제 중간 중간에 자꾸 꼼수를 부리는 플레이를 할 때 추 장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웃었다고. 야, 쟤들이 추 장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정치권이 굉장히 유연하잖아. 네. 정치권에서 추미애하면 독보적이야.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저 양반 고집 꺾기 쉽지 않다. 아니 문 잠궈놓고 두드린 사람인데. 너무 모르는구나. 아 진짜 검찰. 정보 파악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의 장관께서는 수많은 사례에서 예를 들면 제가 기소됐을 때도 이건 날치기 기소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장관이셨고 저는 기소 쿠데타라고 했는데 날치기 기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내부 규정이나 절차를 다 어겼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그때부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월 달이에요. 그 뒤로 지금 윤석열 씨가 벌인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감찰 방해하고 수사 방해하고 했던 것들이. 네. 그다음에 또 본인 장모하고 부인 연루된 거 대충 네. 말아먹고 네. 이런 것들이 그걸 쭉 쌓아두고 계셨다가 네. 이번에는 이제 뭐랄까 그 전까지 만약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올 작전이나 프레임은 뻔하잖아요. 네, 네. 자, 청와대 출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권력에 개입한다 이런 식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이거는 예. 이번 건은 예. 자기가 스스로 예. 공언했던 네. 자기 측근을 예. 보호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예. 공정한 수사에서 나는 빠지겠다고 해놓고 예. 자꾸 들어가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용코로 걸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채널A 이 검언 유착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 의도인데요. 네.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러니까 한동훈 자기 측근이 연루됐었다고 치더라도 그 증거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아무리 뭐 자기 오른팔이라 하더라도 잘라내면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했을까? 그러면 이제 추론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이 사건에 혹시 윤석열은 가담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추론이 하나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조국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한동훈 아닙니까? 거기에서 뭔가 약점 같은 게 한동훈한테 확실하게 뭐 잡힌 게 있나? 윤석열 스스로가 추론으로 한다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한동훈한테 집착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약점이라고 따지면 할 수 있는 약점이라는 게 남들은 모르는 둘만 아는 비밀 이런 게 약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둘은 그렇게 공유하는 비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랫동안 했으니까. 오랫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한동훈 검사가 3차장이었잖아요. 중앙지검. 네, 네. 그때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그 검사장 방에 있어도 한동훈은 무시로 출입을 했다는 거야, 그냥. 아, 부속실에서 뭐 저기 할 것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그것도 뭐 저기 검사장님 이것도 아니야. 윤석열하고 한동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네. 네, 한 15살 차이 한동훈은 저보다도 나거든요. 훨씬 어려요. 15살 차이 나요. 한동훈이가 92학번이니까 네. 여기는 지금 79학번 나이고 13살, 15살 차이 나는데 그걸 들어가가지고 형! 뭐 이렇게 하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특유의 그 보스 기질. 이게 이제 골목대장 기질인데 그게 자기가 15살 차이 나는데 형 하면 제가 예를 들면 이낙연 의원한테 형 이런 거야. 그런 거지. 예, 15 차이면 그렇죠. 야, 그런 건데 정말 대단한데. 그런 사이인데 이분이 어찌 보면은 그간에 그렇게 큰 모자를 어울리지 않는 큰 모자를 쓰기 전까지는 그게 그분의 장점이었죠. 후배들을 챙겨주고 이게 품이 넓은 선배. 그래서 애들이 뭐 어려운 일에 빠지면 앞장서서 해결해 주려고 애써보고 뭐 이런 기질이 있어서 보스로 봤던 건데 후배들이. 그런데 본인의 어떤 그런 기질이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을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그 정도면요. 아무리 저기가 한동훈이 잘 따랐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뭔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협박을 했을까? 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아니,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뭐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아니 비밀을 공유하는 게 있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 거래를 시도하면서 나를 까지는 지켜주지 않으면 당신 죽일 거야. 이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아닌 했겠지.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좀 봐야 되는 게 오른팔이라고 할 만한 게 한동훈만 있는 게 바깥에는 박형철 비서관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를 지금 잘라냈잖아. 예. 기소를 했잖아. 갑자기 뒤통수 때리는 식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예. 그러니까 한동훈도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버림받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둘 사이가 그렇게 벌어진 것 같지는 않고 네. 둘이는 어차피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윤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아주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공개를 할 텐데 그거는 여기 와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요. 다른 데 가지 네, 마시고. 한동훈을 얼마나 챙겼는지에 대해서는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본인은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럼 우리 방송 또 주시하는 거야? 매일 보지 그럼 내가 나가는 거 안 보겠어요. 아 그렇겠네. 실선실세인데.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 내가 나와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 아 그렇구나. 그거 생각 안 나? 그거 왜 저기 박상기 장관님 예. 저기 한 거 얘기한 거. 예. 뭐 지는 그런 적 이렇게 했다가 내가 그 얘기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냐. 한두 군데 가서 그 얘기 하고 다녔냐. 그리고 최근에 또 박상희 장관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 또 하셨어요? 아니 그때 그
저기 본인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래. 낙마시키려고 한 거다. 낙마시키려고 첫날 만나자마자 그랬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닌가 그 이후에 네. 윤석열 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오만방자했지. 장관이 요청을 해서 외부에서 만나긴 했는데 예? 같이 인사협의를 했던 민정수석이 대상이라서 나한테 선처를 요청하길래 듣고만 있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장관이 자기한테 선처를 부탁하는 구걸한 사람처럼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물어서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황희석 우리 최고위원이 윤만 그런 게 아니라 윤대진이나 뭐 그 수사들도 낙마시켜야 된다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저한테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그런 사실 다 있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지금 와서 지금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박상기 장관님한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 그걸 다 그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야,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총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추미애가 아니라 최강욱의 입이다. 이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또 실수는 실수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예. 아 추미애 장관 뒤에는 최강욱이가 있겠다라고 혼자서 뇌피셜을 망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또 공직기강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검증 과정에서 추장관 검증도 또 해봤을 거고 약간 뭐 그런 속에서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그 필 수도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걸 제가 참 여러 장면에서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뭐든지 뒤에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 몸을 던져가면서 저렇게 하는 일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뭐 거래는 없습니다. 최강욱 당대표하고 구독자만 좀 늘어나게 좀 해주시고. 아니 야, 근데 너하고 난 거래가 있어야지. 야, 맨입으로만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형님 좀 살려주시죠. 거래 좀. 너 잘 나가잖아. 아이 못 나가. 우리 저기 여기 사람 밥 먹여 주려면 이게 잘 내야 돼. 아니 저 분장해 주시는 선생님이 그러던데 박시영 대표님은 어떤 관계세요? 막 그리고 여기 왜 나오셨어요? 내가 막 화장하기 싫다고 막 짜증 내니까 저기 문정복 의원이 부탁해서 할 수 없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아니에요. 박시영 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후배 얘기 들어주러 나오셨구나. 그러더니 박시영 대표님 방송 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라이브 이런 거 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한다고 막 그러던데. 에이, 그냥 우리 분장 선생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거고. 아니 그 얘기는 네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지금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지. 응? 우리 같은 사람 핏 빨아가지고. 그 궁금한 거. 그 채널 A에 네. 뉴 기자 네. 녹취록이 지금 아무튼 그 뭐랄까 기자, 다, 백 기자. 다 밝혀졌잖아요. 녹취록이 있다. 예, 예. 있고 지금 수사팀 확보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런 게 조금 퍼지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직까지 퍼지지 네, 않았어요. 네, 네. 그게 사실 뇌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거기에 어디까지 들어있느냐 네, 이걸 좀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수사가 지금 뭐 그건 다 이제 분석이 끝났을 거고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나온 걸 보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거 뭐 뭔가요 이게 내용이? 또 시간 끌기 하고 꼼수 부리는 거죠, 뭐. 그렇죠. 이제 그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데는 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제하려고 그랬냐면 수사심의위에는 어느 정도 공개된 규정이 있고요. 그거는 좀 조금 투명성이 있어요. 전문수사자문단은 완전히 암실에서 총장 혼자 하는 건데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렇게 많은 풀이 있고요. 네. 거기서 시민사회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 가닥 남은 희망으로 거기에 혹시 진해편을 좀 더 넣을 수 있으면 거기서 좀 반전을 시켜보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마치 수사가 부적절하다 이재용 때처럼 그런 식의 권고를 하게 되면 한번 재미를 봤잖아 그때. 네. 하게 되면은 또 혹시 회생의 길이 생길지 모른다. 이거 판단의 주체는 누구죠? 할 건지 말 건지. 위원들이 하고 마지막은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검사장이 그 의견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또 총장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장이라면 결과물은 지검장이잖아요. 중앙지검장. 이성윤. 네. 예. 그럼 뭐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수사에 대해서는 총장이 계속 지휘를 못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중앙지검장이 판단할 것 결정한다고 같고 봐야죠. 이건 수사심의위원들 자체가 이거는 뭐 민감한 사안인데 이거를 받아들일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들이 야 이거는 수사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상한 그 거죠. 사람 진짜 이상한 거죠. 검사장이 기자를 데리고 사건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만에 하나 한동훈 검사장의 비리가 확실히 드러나서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만에 하나. 네. 그렇게 되면 윤 총장이 옷 벗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걸로 벗을 사람은 아니고요.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아이 뭐이 정도까지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빠질 사람이지. 이번에도 봤잖아요. 막 기세 등등하게 하는 척하다가 혼자 살겠다고 그냥 네 그러고 빠진 거잖아 지금. 그래놓고 아닌 척하는 거잖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지금 사퇴를 하면 윤 총장 개인 입장에서는 처해 문제나 장모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고발이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불리할 수 있다. 주변에서 그런 권유가 있고 그래서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인가요? 첫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간에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결국은 그만두는 시점을 이제 지극히 정치적인 시점을 택할 텐데 사실 그동안에 보인 행보도 계속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잖아요. 네네. 바깥 사람 만나고 네, 다니고 뭐 저쪽 땅에다 흘려가지고 뭐 자기 도와주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리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씨 말대로 영웅으로 탄생을 하려면 올바른 길을 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난데없는 무슨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다 붙이고 한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네.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수사를 저지당하고 박해받는 사람 이런 모습이 돼야지 야권의 대표주자로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자충수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충수에 걸렸죠. 그러니까 다른 타이밍을 또 보겠지. 어떻게 보면 그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지는 해다. 그렇죠. 이미 그 다음에 사면 초과에 몰렸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래서 정치를 하기에도 나중에 옷 벗고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를 할 수도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의혹들을 다 털어버려야 하거든요. 네, 네. 동의하시나요? 정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시나요? 이 상황에서 본인은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정치하는데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관두는 게 낫죠. 정치하려고 했으면.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그렇죠. 희생양, 권력의 네, 네, 희생양. 네, 네. 근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부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든요. 아니 그게 이 그리고 지금 사람들한테. 조국 재판을 보면 그 어쨌든 조범동 재판 일부 1심에서 보면 뭐 진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갈수록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조국 장관 재판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더 코너에 계속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측근들도 하는 얘기예요. 아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선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잖아요. 네, 올해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거 끝나죠.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면- 속도로 가면 11월쯤에는 선고 나올 것 같아요. 그 조국 장관이야 내년 봄까지 넘어갈 것 같고 그죠? 아니 조 장관도 뭐 특별히 거기 복잡한 게 없기 복잡한 게 때문에 없어서? 그것도 연말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못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연말 그래서 연초에. 그 자리 노리는 사람들이 바쁘다니까. 차기 총장 노리는 노리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부터 뛰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뛰고 있어요. 한 2, 3주 됐어. 뛴 지가. 그러면 그것도 검찰 식구들한테 다 들릴 거 당연하죠. 아닙니까? 네. 야 누가 뛴다더라. 윤석열 뭐 낙마할 것 같아. 이런 얘기 소문이 그리고 뛰는 퍼나는- 사람이 혼자만 뛰겠어요. 야, 내가 뛰고 있는데 나를 네가 도와줘야지 다음에 너한테도 희망이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윤석열 절대 시키면 안 된다. 이건 권력의 자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고 기득권 세력화해서 저항할 거다 개혁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과거 그래도 그 중에 개혁적인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윤석열만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예를 들면 시각 차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밖에서 바라보면. 근데 대표님도 청와대에 계셔서 아주 민감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우려감 같은 게 없었나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 시키면 사고 칠 거다 이런 다 생각?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한 2016년부터 제가 했던 팟캐스트 전국구? 전국구든 뭐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네. 제가 2016년부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윤석열 씨가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을 세상이 혼란해지면 하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영웅을 내려보낸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이 혼란해지면 제자리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은 고집부리던 사람은 영웅이 되고 그 혼란한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 휩쓸려 갔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니까 영웅이 되는 것 같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검사다. 제가 그 얘기를 그분은 옛날부터 검찰주의자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였는데 이분이 뭐랄까 그 국정농단 사건을 겪고 그다음에 사법농단 수사를 또 중앙지검장 때 했잖아요. 그런 걸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확신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방식을 스스로 터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당 부분 그게 이 사람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먹힌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사건 내에 이렇게 백기로 투항을 하고도 백기 항복을 하고도 무릎을 꿇고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물타기 하는 수법이 나는 피해자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사람이 과거에 검사 윤석열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이 되는 거거든. 처음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피해자가 됐고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일약 부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자기한테 굉장히 놓칠 수 없는 소중한 키워드인 거예요. 이번에 그걸 또 써먹는 거야. 그래서 진- 국정농단의 아, 실세. 그래서 내가 너무 유치하더라고. 야, 그 국정농단 정도 아니, 하려면 그거를 세 번째 써먹는 놈이 어딨어? 아. 두 번만 해야지. 그리고 집에 말 몇 마리라도 있어야지. 야, 내 집에 있는 거라고 자식들밖에 없는데. 자식은 많아 내가. 아니 그 용인 중에서도 처인 가장 그 시골틱한 거기 살고 계시는. 네. 참. 그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 이제 저기 공수처 관련해서 통합당이 이제 꼼수 부리잖아요. 네. 어쨌든 추천위원들 계속 홀딩할 텐데 네, 네. 민주당은 지금 뭐 오늘 보니까 두 분 추천했더라고요. 네. 그 김종철 교수하고 장 무슨 변호사? 변호사님, 예. 네. 그 두 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좀 이렇게 저는 그 장 변호사님은 잘 모르는 분이고요. 네. 김종철 교수님은 좀 아는데 저보다 법대 2년 선배님이고 네. 영국에서 학위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리고 헌법학자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중심을 잡고 많은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서 믿어주셔도 될 겁니다. 그분은 굉장히 믿음직한 분이시고요. 네. 그거는 뭐랄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100% 우리 辈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예. 그런 치지 않을 사람이다. 이해찬 당대표 그런 얘기했어요. 추천위원 너무 그 뭐 어떤 이념 성향 보지 말고 처음부터 민변 출신 안 그냥 시키겠다고 안 막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객관성 있고 강단 있고 이런 분들 추천을 해라. 뭐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렇게 보고 저는 사실 황인석 최고위원하고 우리 최강욱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인물평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좀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황인석 그 최고위원을 만났을 때 몇 년 전에 그 양승태 그 대법원장 됐을 때 양승태 되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막 거품을 물더라고. 쭉 얘기를 하시다고. 저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사법 아니나- 관료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지. 네. 예. 그래서 딱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황인석 최고위원하고 최강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상당히 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칭찬을 해주잖아요, 제가. 남들도 그게 다 느끼는 칭찬이에요? 건가? 실선실세라고 하는 게 칭찬이라니까. 공수처 이거는 어쨌든 시간 끌기 전략일 텐데 첫째 네.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그거는 맥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시간 끌기 하는 걸로 자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수처장을 임명해야지만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처장이 밑에 사람을 다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처장을 임명하려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처장 후보를 정해야 되고 네. 두 사람을 정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청문회를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규칙 세 가지를 바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천도 못한다. 네. 왜냐하면 7명 중에 6명이 추천해야지만 총장 후보, 네. 공수처장 공수- 후보를 예, 추천할 예, 수 있게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버팅기는 건데 네. 근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를 무슨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말을 안 되고. 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돌아가는 거는 그쪽 당에서 2명 추천 안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거기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지막으로 못 할 뿐이지. 그러면 그거 한두 달은 끌지만 더 이상 그렇죠. 끌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계속 저렇게 하면 여론이 악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80% 이상 지지를 받는 아이템이잖아요. 네. 주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윤 총장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예요. 저는 한두 달 막아도 좋다고 봐요. 예, 오히려 그거를 더 극명하게 보여줘야 그렇죠.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여론도 나올 거고. 맞아요. 더 확실하게 바꿀 수 있어요. 예, 더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요. 예를 들면 그렇죠. 변호사 활동을 오래 했던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만약 야당이 저렇게 목리부를 했을 때 대안이 뭐냐? 그럼 국회 몫을 줄여야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참에 만약에 한두 달 목리 부리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압박을 세게 하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우리가 다 챙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표님은 우리 군소정당의 메시지라서 관심이 좀 없으셨겠지만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때 제가 모두 발언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발목 잡기를 하면 추천권을 네. 야당 비교섭단체한테 주는 거를 법규를 고쳐서라도 해야 된다. 그거 맞아요. 예, 맞아요. 제가 그거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뭐, 원내 교섭단체만 예, 규정이 돼 있는데 바꿔서. 예, 예. 뭐 발칵 뒤집어갖고 뭐 난리 났다대. 야, 그럼 저 정도 발언이면 국정농단의 실세인 최강욱 대표 정도 얘기했으면 민주당은 다 얘기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실선 통합당은. 실세가 지금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였다. 근데 민주당은 몰랐거든.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알았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공수처장 문제는. 아니 걱정은 되는데 예. 그렇게 발목 잡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예, 국민들이 받쳐주면 돼 이게. 물론입니다. 예. 공수처장을 서로 해보려는 분위기입니까? 좀 괜찮은 분들이 아니면 좀 다 이렇게 고사하는 분위기입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이제 거론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왜냐하면 지금 저 미통당의 태도로 봤을 때 이 출범 시기가 너무 불투명하니까 지금 먼저 내가 하고 싶다 이러면 설레발 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말씀들이 없는 오히려 거예요. 먼저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날아가기 십상이죠. 그렇죠. 사실 원래 이런 거는 쭉 날아간 다음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데 분이죠. 법률가로서 나름 대한민국 역사에 뭔가 자기가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굉장히 진짜 매력 있는 자리죠. 역사에 한 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최초로 이걸 돼가지고 그렇죠. 정말로 검찰이 제자리를 잡게 하고 네. 또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건데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민들은 잘 모르고는 있죠. 이게 정말 뇌가냐, 정말 이게 핵심이야 할 만한 건 또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이제 좀 그건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 뻔히 아시는 부분이 이제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검찰은. 검경 수사 조조권인데 이게 원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완전 분리되는 분리돼서.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원래 기소기관이고 영어로도 프로시큐터라는 거는 기소하는 사람이지 수사관은 인베스티게이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터라는 거는 어느 나라든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법무부 장관께서 이번에 보이신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게 기본이거든요. 네, 네.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인데 그간에는 검찰의 식민지로 법무부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발동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해가지고 다 지시하고 보고받고 하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지 훨씬 많이 해먹었단 말이에요. 네, 네. 정말로. 네. 그거는 지금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있었거든 행정관으로. 네. 걔 담당이 그거였어. 검찰에 전화해가지고 사건 내용 보고받고 방향 저기 하고 그러라고 검사 파견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경찰들 개혁,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선행돼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들 개혁 과제들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건데 네네. 그런 어떤 좀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경찰은 행안이니까 네. 거기서 이미 자치경찰법이나 네. 또 경찰 내 그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제 행정경찰하고 분리하는 거 분리하고. 문제. 그다음에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해서 제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죠.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그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당부하신 바가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 장관님도 의지가 굉장히 크세요. 경찰 부분도 개혁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된다. 아, 그럼요. 네네. 그 지금 국토위 그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를 열어본 적이 있나요? 한 번 한번 열어서 추경 심의할 때 한 두세 시간 오래 했어요. 오래 했어요? 한- 그쪽에 예산이 많이 걸려 있었구나. 아니 사람이 많으니까 30명이야.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저기 어쨌든 열린민주당 내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뭐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으신가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국토위원이니까 예. 우리는 법사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실선실세로 조정을 하는데 뭐 국토위야 뭐. 그래서 김진애 의원님이 그래도 그쪽 분야에서는 그럼요. 전문성 갖고 쪽집게 과외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한테.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현상이 네. 원래 상임위가 구성되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간부들이나 산하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를 한 바퀴 도시잖아요. 네. 서로 안면도 익히고 뭐 안 와. 열린민주당 안 와? 아니 나한테 안 와. 어. 김진애 의원님 방으로 가.
나는- 무서워서 아니 실세라. 국토에 오래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방으로 가. 그 나중에 소문으로 알아. 어디 무슨 사장이 왔다 갔대. 그래서 그 거기 갔죠. 그래서 아니요. 내 방에 왔는데 안 와요. 그랬는데 아, 참. 하여튼 뭐 역시 공무원들이 이게 촉은 발달돼 있어. 예, 아유 귀신같이 하시던데. 귀신같이. 뭐. 근데 뭐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하여튼 법사위 분들도 또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법사위 처음에 배정됐을 때뭐 축하난 같은 거 보내잖아. 그 계속 안 보내다가 지난주에 보냈어. 지난주에 김진애 의원님 방에. 그래요? 요즘에 김진애 의원님 막 그 검찰 개혁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목소리 많이 내시던데. 법사위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닌 것 같거든. 그때서 많이 오더래. 역시 좀 떠들어야 얘기를 하셔야. 부동산 대책은 참 하여튼 근데 뜨거운 평가를 문제고. 어떻게 좀 내부에서 해보셨어요 이번에? 내부에서 7.10?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약간 미흡한 점은 있지만 진즉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이다라는 평가였고, 특히 이제 그 큰 줄기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제 갭 투자나 네. 다주택 투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철퇴를 내리겠다라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작용을 이제 정책적으로 얼마나 조정하느냐 문제는 남는 거지만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은 뭐 그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취득세를 올렸죠. 올려서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 네, 네, 그 네. 양도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 올리는 문제 이게 지금 아직 좀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 혜택을 줄이는 걸로 갔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소급 적용해야 된다는 문제를 그거 제기하는 갖고 이제 분들이 논란이 좀 있는데 있죠, 소급 적용. 그거는 사실은 이제 좀 유연성 문제도 있을 예. 수 있고 네. 그건 좀 그렇습니다. 정책의 어떤 신뢰를 위해서라도 그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대안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게요.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의 측근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7.10 다음에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공급과 관련해서. 네, 전 저도 내용도 비슷한 좀 얘기 들었는데 들었습니다. 네.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분 한번 모셔볼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어떤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된 것은 그걸 이제 드러내게 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행 체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토위에 있는 순간까지는 또 부동산 문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주택자는 열린민주당 3명 중에 없죠? 있습니까? 우리 저 김진애 의원님은 집이 두 채예요. 그래요? 강화도에 하나 있고 지금 지금 강남에 사시던 집을 개축해가지고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서 그냥 헤아리면 네 채까지 될 수도 있대. 근데 이제 그 한 채에서 사시고 하나는 원래 시어머니 모시고 사셨는데 어머니 답답하시니까 이제 거기 주말 주택으로 농가를 매입을 해서 네. 거기서 농사 짓고 주로 강화도에 계시던데 네. 그렇게 해서 두 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방향은 아직 안 정했어요? 뭐 예를 들면 각 당이 모르겠어요. 그건. 민주당 뭐 다주택자들 뭐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조속하게 네. 각자 판단해서 좀 처분을 해달라 뭐 이런 게 이제 민주당도 뭐 원래 이제 서약서가 있었고 네. 열린민주당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 아니 보이네요. 물론이죠. 예, 저희도 그 취재는 공감하고 있고 근데 아직 김진애 의원님하고 제가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서 네. 뭐 국정의 실세이치니까 뭐 두루두루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박 시장님과 개인적 인연이 좀 많이 있으셨나요 평소에? 저는 박 시장님하고는 깊은 인연은 없고요. 예. 왜냐하면 민변 선배님이시고 박 시장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길목마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 활동, 아름다운 가게나 뭐 이런 거 하실 때마다 제가 조금씩 다 관여는 돼 있었지만 박 시장님하고 직접 이마를 맞대고 부대끼면서 일해본 적은 없고 박 시장님 아드님 이번에 귀국한 친구 주신이 예. 걔는 제가 데리고서 한 2주 정도 함께 여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언제요? 예전에 2006년도에 그때도 그렇게 말랐었나요? 박주신 예. 걔가 마른 체형은 아니죠. 그 원래 체중이 굉장히 말랐던 거 아닌가요? 삐쩍 마른 건 아니고 그냥 좀 호리호리한 그런 거죠. 이마가 머리가 별로 없고 어릴 때도. 그 이번에 와서는 아직 연락은 못 해보셨고. 예, 지금이야 뭐 경황이 없고 그 친구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번에 그 통합당이나 정의당이 보였던 태도들 또 그 고소인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이번 사안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되게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시각도 많이 좀 다양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하셨던 분이 세상을 떠드시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불행한 선택으로 이제 이 생을 마감하시게 된 상황에서 입장에 따라서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도리나 예의라는 측면에 비춰보면 그거를 장례 절차도 끝나기 전부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나중에 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미통당의 태도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정의당도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일각에서 여전히 조금 그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여서 좀 항상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면 보면은 뭐 추미애 장관과 저와의 커넥션을 밝혀라 이거를 정의당 대변인이 그랬어요. 그러고 있더라고.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공식 입장으로 지금 저러는 건지 내가 공식적으로 한번 항의를 따져볼까 말까 이러다 말았는데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굳이 앞장서서 뭐 이렇게 나는 뭐 조문을 하지 않겠다. 그런 거를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취지도 알겠어요. 왜 그러시는지도. 근데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찌 보면은 정의당이 지향하는 진보적인 가치의 방향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의당이 지향하는 바가 노동권을 존중하고 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진보 지향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할 텐데 네. 이미 정의당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나 거기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소그룹들의 모습을 보면 노동권보다는 뭐 그 여성 인권, 소수자 인권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건 물론 정의당의 선택이고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모습과 얼마나 발맞춰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선에서 지금 망자를 앞에 두고 어떤 스탠스와 태도를 취하셨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좀 한번 성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A라는 게 많이 화두가 됐죠. 참 속상했던 게 네. 노회찬 의원님 떠나셨을 때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네, 저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왜 정의당은 이래야 되느냐. 그 노회찬 전 대표의 그 공백이 크게 많이 느껴져요. 네, 가면 갈수록. 저도 그게 참 많이 느껴지고요. 아쉽죠. 국회가 여전히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일을 통합당이 일을 안 하니까 개원식도 아직 확정도 안 됐고 15일 날 하겠다. 맞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을 정했지만 통합당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87년 체제 이후에 제일 늦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아니 개원하고 우장도 뽑고 부의장도 뽑고 했는데 왜 개원식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개원식은 이 선서를 개원식은 선서를 안 했어요. 선서를 해야 국회의원들 사진 하나 크게 찍어놓고 의정 보고서 내고 그런 거예요. 선서를. 그러게요. 안 했어요. 그 대통령님 연설을 못했잖아요. 개원 연설을. 해야 시정 연설도 못 하시고 시정 연설 못했죠. 초짜라서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그 행사장에서 두 번 뵀어요. 네. 현충일 행사장하고 6.25 70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뵀는데 네. 현충일 행사장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더니 6.25 행사장에서는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 그래요? 김종인 대표께서. 실세를 알아봤구나.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나도 비대위원장 출신이니까. 같은 급. 그렇죠. 아,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이 정치권에서 계속 그동안에 어찌 보면 영향력을 갖고 계신 이유가 그 촉이 있다는 거잖아요. 촉이. 그렇죠. 촉이.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그 어떤 기본소득 문제 같은 거를 네, 뭐 먼저 선점하려고 한다거나 네. 박근혜 후보 시절에 말하자면 우리 쪽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공약을 선점한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뭐 정치적으로 그분의 상상력이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이라면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진보 개혁 진영의 민주 개혁 진영에서 보자면 그런데 그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고 그 당의 수준이 지금 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진짜 가당찮지 않습니까? 아니 김종인이 더 문제인 것 같아. 주호영보다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김종인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일성은 굉장히 그럴싸했어요. 무조건 발목 잡지는 않겠다. 협조할 건 네. 과감히 협조할 특히 경제 분야나 막 이렇게 말은 되게 그럴싸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이 양반이 중도층은 상당히 먹어가지 않겠나? 위협감도 좀 느끼고 그랬는데 그 뒤로 보면 지금 원구성 협상에서 발로 걷어찬 장본인이 김종인이 그렇다면서요?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난, 그러니까 주호영 입지가 주호영은 받으려고 했는데 받으려고 가서, 했고 계속 몰리고 있고 이번에 예를 들면 지금 등원 결정을 했으면 네. 적어도
국회 부의장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서 왜냐하면 통합당 입장에서 호재가 너무 많거든. 부동산에 뭐 때릴 게 많아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원내에서 겨우 하는 게 주호영 대표가 최강욱이 비선 실세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얘들 좀 황당하더라고. 이게 그러게요. 들어와서 안에서 무슨 장애투쟁할 건 모르겠는데 장애투쟁도 안 한다며. 네. 그러면 장내에서 들어와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슈 제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어정쩡하게 있다가 심겨루기 하다가 8월 말쯤 되면 정기국회 9월 10월 앞두고 7개 상임위 물밑 협상 통해서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그 머리만 지금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분들은 이해관계에 되게 집중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상임위원장 뺏겼다고 이번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막 항의한다며. 지금 항의해요. 다시 뺏어와야 된다고. 그리고 상임위 못 열리게. 그래서 그런 그 7석 상임위원장 민주당 의원이 뭐 방망이 두드리면 못하게 한다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 국토위를 지금 7월 7일, 8일 잡아놨다가 못했는데 지난주에 하여튼 뭐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이 세석의 미니 정당이긴 하지만 검찰 개혁에서는 뭐 민주당 못지않은 화력을 뽐내셨잖아요. 네. 실세가 당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이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 통합당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확히 정해라. 니네. 그리고 상임위원장 정말 안 받을 것 같으면 국회 부의장 안 받을 것 같으면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가. 네. 이렇게 해서 딱딱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싸워주세요. 이거. 저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우리도 가져올 게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좀 저를 너무 많이 키워주셔가지고 야 그래도 국회에서 지금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가진 당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하나 잡아가지고 투드려 패더라도 좀 급이 맞는 사람을 붙잡아야지 그 도지사가 나서고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겨우 한다는 얘기가 최강욱이 비선 실세다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쳐주냐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열린민주당 요즘에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요즘 뭐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열린민주당. 뭐 잘 굴러가고 있죠. 이제. 지지율도 잘 나오던데요? 그런가요? 5%는 기본 나오잖아요 지금 요즘에. 6%. 6%? 큰 차이야. 5와 6. 그거 엄청난 차이지. 네. 아니 왜냐하면 정의당하고 거의 5% 비슷하죠. 나올 때는 정의당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이게 우리가 점점 올라가고 정의당은 제자리를 지키면서 이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도토리 키재기지만 여튼 하여튼 좀 안정적으로 이제 제 3당의 위치를 제3당.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실세를 확인하셨으니까 뭐 더 세력이 붙지 않겠습니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한 3% 정도 수준이죠? 그렇죠. 그건 뭐 저희 반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이번에 또 그 민주당에 당권 도전하시는 분들이 네. 열린민주당 언급을 안 하면은 당권에 도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더라고. 다 한마디씩 고민하고 하시더라고. 있습니까, 지금? 뭐 그러시던데요? 뭐라고 통합 얘기? 아니 뭐 통합 얘기. 예. 둘 다 오케이? 아니 다 이제 열린민주당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당연히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는 출마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사실 그만큼 또 열린민주당을 지금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강욱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당대표로 있기 때문 아닌가 싶고요. 네, 그건 오바시고요. 아니 그건 뭐 아니고. 여기서 제가 최강욱 대표 얘기를 몇 번 하니까 차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막 올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차기도 있다. 왜 꼭 차차기까지 가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사람들이. 이래서 정실이 안 좋고 정실이 학연이 안 좋고. 근데 열린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지하는 것 같으세요? 왜 민주당도 있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거죠. 느껴지세요? 일단 개혁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하신 분들이고 또 개혁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이루었어야 할 개혁이 번번이 구세력에 의해서 발목 잡히는 광경들을 너무 많이 보고 큰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염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잃었고 우리 노회찬 대표님을 잃었고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까지 이렇게 지금 절통하게 가신 상황에서 사실은 이 역사적인 과제를 내 살아생전에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는 결코 이런 부끄러운 정치 세력이나 이상한 선동가들 남겨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열린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온 동력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그 열성적인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리 지지자분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이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 열린민주당 게시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상대가 안 돼요. 권리당원이 내는 후원금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럼요. 예, 예. 저희 이제 당원분들 전체 5만의 권리당원 지금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보이시는 모습은 세상에 그 해외 각지에서 그 줌 미팅을 하게 되면 정말 전 세계에서 그거 다 모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아 진짜 눈물 납니다. 찡합니다. 황희석 선수가 몇 번을 울고 그랬는데 여튼 하여튼 그런 그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이제 진짜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반석에 서야 된다. 그러려면 저 지긋지긋한 구체제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은 역사적인 책무를 한 몸에 안고 또 온갖 경험을 통해서 이걸 지금 묵묵히 헤쳐나가고 계시는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대통령을 정말 제대로 뒷받침하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구현할 정당이 어디냐 이거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네. 성공하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네. 무엇을 할 건가를 네, 네.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네네.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네. 그 그리고 저희가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몸이 가벼우니까 좀 이렇게 신속한 행보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겠죠. 네.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로 한 약속은 유효한 거죠? 이 방송에?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아이, 너무 왜 자주 이거 사람들이 왜 자꾸 거기만 가냐고 그래. 왜 다른데? 아, 근데 딴데 방송 너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이렇게 좀 거절하는 거 있는데. 아니 다른데 나가면 격식도 따지시하고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래도 명색이 대표인데 그 박시영 방송 나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저 열린민주당 TV 만드셨죠? 네. 홍보 좀 홍보할 시간을 아니 뭐 홍보 안 해도 오늘 아침에 오늘 낮에 해서 이미 대박 났습니다. 아 저희도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그 저희 우리 박시영 TV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저희 힘듭니다. 박시영 TV가 안 힘들다는 거는 제가 압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우리 무슨 광고 중에 우리 저기 막걸리 아저씨, 예. 어? 그 예. 보험 보험. 그거 한번 내가 그 양반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 당 대의원이야. 근데 그래? 그 뒤로 막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신났더라고 막걸리 그래요? 아저씨가. 다행이다. 아 걱정했는데. 근데 박시영 TV의 영향력을 알았다니까 나는 진짜 이거 보는 사람도 뭐 한 10,000명도 안 되고 대충 하는 거 아닌가 만 했더니 명은 넘어요. 너무 그러지 구독자가 마세요. 지금 얼마 10만 넘었어요? 아니 10만 안 되고 18,000 9만 6천 명이가 그러는데 지금 뭐 18,000명이 시청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지인들 중에서 아직도 박시영 TV 안 보고 계신 분들 좀 이렇게 구독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많은 분들 또 최강욱 대표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고요. 저희 또 그 후원해 주시려고 슈퍼챗 이런 걸 잘 안 쏘거든 원래 진보 쪽은 서로 다 힘드니까. 근데 또 흔쾌하게 그렇게 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별도로 인사 드리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하이라이트 이제 한 10분 내로 별도로 편집해서 업로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 편은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그거 보시고 아 역시 여기를 계속 나와줘야 하는구나. 좀 후배 좀 키워주세요. 아, 많이 컸다니까. 후배 몇 명 없잖아. 아니 당신같이 큰 사람이 어딨어 지금 선두주자인데 정치평론계. 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최강욱 당대표님 모시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명쾌해서 궁금증이 잘 해소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나 싶고요. 자 오늘 검찰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지금 박원순 시장님 네. 조문 정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참 황망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기운도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할 일 하나씩 챙겨가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통합당이 지금 보이는 그런 어떤 자세들 관련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도 있고 우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뛰어보시자고요. 예, 이상 최강욱 당대표님 모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